단체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수도권, 전북 등으로 퍼지면서 전국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주말에만 10만여 명이 찾았는데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합의는 휴지증이 됐으니 더 이상 논하지 말라며 대남점포 살포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인천 성모도에서 예정됐던 북한 쌀 보내기 행사는 정부와 주민 반대로 취소됐습니다. 달이 태양을 일부 가리는 부분 일식이 오늘 오후 전국에서 관측됐습니다. 태양의 절반가량이 가려졌는데 다음 부분 일식은 10년 뒤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속리산 사찰을 찾아 설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안에 3차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방역당국이 휴가철 코로나 대확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여행객이 전국 휴가지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도 신규 확진자가 48명이 나왔는데 다단계 판매 사무실, 그리고 음식점, 찜질방 등 연쇄 감염 고리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대전에서는 오늘 다단계발 집단 감염자가 7명이 늘어서 관련 확진자가 47명이 됐습니다. 대전 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전주 음식점, 여기를 들른 광주시의 대학생이 여자친구까지 감염시키면서 광주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 오선열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광주시 33번째 확진자인 20살 남자 대학생이 다녀간 PC방입니다. 출입구에 시설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대학생은 지난 12일 대전 다단계 업체 관련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대에 전주의 한 음식점을 방문했다 감염됐습니다. PC방과 대중교통 등 총 214명이 이 대학생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 중 130여 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명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 시는 내일 6월 22일부터 관내 PC방 전체에 대해 전자 출입 명부제를.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전북 익산의 여자친구도 감염됐습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퍼진 다단계발 집단 감염이 호남으로 번지면서 지자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또 우리 24번 또 광주 33번 환자하고의 그 동선에 대해서 엄밀하게 들여다봐서. 대전에서도 다단계발 감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대전 다단계 업체 관련 집단 감염은 4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방문 판매와 관련하여 미신고, 미등록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시행하겠으며, 대전시는 또 지난 15일 이후 3명의 신천지 교인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천지 시설 22곳을 폐쇄했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건 병실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은 가급적 빨리 치료해서 퇴원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부족한 병상의 실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대구 경북에선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도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고위험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의료 시스템 붕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하루 수십 명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음압병상은 수도권에 38개만 남았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대안으로 증상이 없는 저위험 환자들을 퇴원시키거나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하자고 권고했습니다. 확진 환자 3,060명을 분석한 결과 50세 미만 성인이면서 기저질환이 없을 경우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1.8%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격리 해제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환자들까지 입원을 많이 해 있고 그래서 병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중대본은 무증상 경증 환자 치료 지침을 곧 개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문 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 학원과 뷔페 식당도 23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유입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외교나 필수 기업 활동 등을 제외한 신규 비자 발급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이 본격적인 코로나 재유행 우려와 함께 해수욕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부산 해운대에 10만 명 가까이 몰렸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장효욱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30도 안팎의 무더위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피서객들은 띄엄띄엄 양산이나 차양막을 펼치고 뜨거운 햇빛을 피합니다. 백사장에는 수시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최소 1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해운대를 찾은 방문객은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코로나 재유행 우려에도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줄지 않았습니다. 해수욕장에는 바닷물에서 나온 뒤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수칙을 어긴 피서객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무더위에 어쩔 수 없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되기도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갑갑해서요. 부산의 한 수변공원에서는 거리 두기를 위해 바닥에 청테이프를 붙였지만 밤만 되면 피서객들이 몰려들어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려고 노력은 하긴 있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뭐 틈새 않는다. 다음 달 본격 개장을 앞둔 유명 해수욕장들은 야간 개장을 취소하거나 파라솔과 샤워실 설치를 축소하는 등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서객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보신 대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통상 휴가철에는 주요 해수욕장에 수십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올해는 대비를 잘 해야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클럽이나 유흥주점처럼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아예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가능한 이야기인지 오늘은 황병준 기자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일부 해수욕장은 아예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정부는 지난 18일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 수용하겠다며 해수욕장 예약제를 전라남도 14개 해수욕장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한 뒤 이름과 동반 인원, 연락처 등을 적어 넣으면 예약 확인증을 발급하고 이걸 소지한 사람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해수욕장별로 혼잡도도 신호등처럼 색깔로 표시해 안내하기로 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혼잡한 해수욕장 방문을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통해서 관광객 수를 좀 조절을 해보겠다, 뭐 이런 구상 같은데 관건은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겠어요. 현장 관리자가 예약자와 예약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울타리도 없는 백사장에서 출입을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강제가 아닌 권고 사안이다 보니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강원도와 충청도, 부산시 등은 예약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후에도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예약제를 도입하건 폐쇄를 하건 사실상 완벽한 관리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용객들이 스스로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이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군요. 자, 그런데 요즘에 서울시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풀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지난 18일 코인 노래방 업주들은 서울시에 우리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9일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뒤 같은 날 22일부터는 569개 코인 노래방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는데요. 밀폐된 공간이고 방역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서울시가 시내 1,859개 룸사롱에 대해서만 집합 금지 명령을 집합 제한 명령으로 완화한 겁니다. 서울시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하는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 조치라면서
룸사롱 등 일반 유흥시설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흥시설에서도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접촉이 적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룸사롱 역시 밀폐된 공간이고 비말이 튈 우려가 있어 감염 확산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또 1, 2m 거리 두기 어려운 그 안에서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지금 뭐 확진자가 룸사롱에 없다고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열겠다 그런 얘기인데 숫자만 가지고 보인 것만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전문가들은 또 고궁이나 박물관 등은 감염 우려를 이유로 집합 금지를 유지하면서 일반 유흥시설만 완화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지나칠 정도로 방역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정부에서 나왔던 게 새삼 떠오르는군요. 자, 황병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대학 등록금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돌려주는 문제를 놓고 당정 간의 갈등까지 빚었는데요. 결국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어렵다. 이런 정부 입장에 여당인 민주당도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금 지원 말고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건데 야당은 여전히 3차 추경으로 현금을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즉각 받아가라! 코로나19로 수업권을 침해받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커지자 민주당은 3차 추경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야당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강의도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이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규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결국 직접 지원 불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교 재정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투입 불가 입장이 완강하고 교육부까지 대학이 학생과 소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긋자 민주당도 간접 지원 방침으로 바꾼 겁니다. 일단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의 요구가 워낙 거센 만큼 간접 지원의 구체적 방식과 규모를 두고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현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 계획에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비방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남북 합의는 휴지장이 됐으니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 군을 향해서는 찍소리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야당에선 정부가 지금보다 더 북한 눈치를 보는 상황이 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고소정 기자입니다. 북한은 통일전선부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고 우리 통일부를 뻔뻔한 특급 철면피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휴지장이 돼버린 남북 합의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비하 대남전단에 대해 통일부가 유감을 표명하자 대남전단 살포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누가 먼저 무엇을 감행했고 묵인했으며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켰던가를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군을 향해 큰 경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찍소리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고 있으니 북한도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반목과 분열을 정치적 이익으로 삼는 세력이 한미일에 있다며 다시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이 더 저자세로 북한 눈치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에 더욱 유화적인 자세로 타협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에는 초당적 안보 합동회의를 제안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북한에 쌀 페트병을 보내려던 탈북민 단체가 일정을 취소했다는 소식은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한 또 다른 단체가 이번 주에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북한이 군사 도발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접경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로 들어가는 다리 앞. 경광봉을 든 경찰들이 차량을 일일이 살펴본 뒤 들여보냅니다. 가스를 싣고 와야 되잖아요. 비우려면 물에다 오는 것도 있고 풍선도 있고. 성모도로 들어가는 길목에도 검문소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탈북민들이 쌀 페트병을 보내던 해안가입니다. 옆에선 이렇게 경찰들이 입구부터 막아서고 있습니다. 북한에 쌀을 보내겠다던 한 탈북민 단체는 결국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북 전단을 주로 살포하는 파주 접경 지역 곳곳에도 대북 전단 살포 반대 현수막과 경찰들이 보입니다. 오는 25일 대북 전단지 100만 장을 살포하겠다던 한 탈북민 단체가 강행 의지를 밝히자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의 보복이 두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우리 여기다 강화에다가 포락도 한번 쏴봐요. 그건 피해가는 건 누구야? 우리 주민이야. 저거 폭발시키고 그러는데. 날리면 북한에서 자꾸 반응이 오잖아요. 그 즉시 뭐 포를 쏜다고 뭐 그러고 그러잖아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면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고 경찰은 이 지사의 자택과 도청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북한의 대대적인 대남 공세 이후 통일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는데 후임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난주 보도해드린 대로 임종석, 이인영 이런 전대협 출신 정치인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저희가 접촉을 해보니까 하나같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윤태윤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후임 통일부 장관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고 청와대, 북측과 모두 교감이 가능한 인물입니다. 다만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후보로 꼽히는 우상호 의원은 고마운 이야기지만 신빙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인영 의원 측 관계자도 열심히 해도 잘 될까 고민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면서 남북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 여권에서는 통일부 장관직이 독이 든 성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이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 있는 데다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외교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철 전 장관도 권한에 비해 책임이 크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과거 2004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에 NSC 상임위원장을 맡겨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었듯 통일부 장관 역할을 부총리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에서는 나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네, 광주에서 한 차량이 추락해 옹벽과 건물 사이 아주 좁은 공간에 끼어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차량 안에는 임신부가 타고 있었는데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사이 빈벽 틈에 승용차 한 대가 꽉 끼어 있습니다. 어제 낮 3시 50분쯤 광주 동구 지산 유원지 주차장에서 30살 A씨가 몰던 차량이 높이 5m 옹벽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차량 안에는 출산을 앞둔 A씨 등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힘을 모아 구조하기 시작했고 2명 모두 소방대원이 오기 전에 구조됐습니다. A씨 등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이제 조속적으로 해서 한 분 한 분씩 나왔던 걸 도와주셨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2분 다 나와 계셨고요. 오토바이 가게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 서울 안암동의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건물을 모두 태운 뒤에야 꺼졌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도 포천시 구리 포천 고속도로 구리 방향 축성령 터널 부근에서 트럭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에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태양의 모습입니다. 마치 초승달 같기도 하고 한입 베어 먹은 사과 같기도 하죠. 오늘 달이 태양을 가리는 부분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오늘 못 보셨다면 10년 기다려야 볼 수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검은 그림자가 태양의 밑쪽부터 둥근 모양으로 조금씩 드리워집니다. 달이 태양의 일부분을 가리면서 나타나는 부분 일식입니다. 오후 4시부터 조금씩 시작된 일식은 1시간 뒤 가장 커졌다가 오후 6시쯤 사라졌습니다. 부분 일식은 저녁 5시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절반 정도가 가려진 태양은 두툼한 초승달 모양이 됐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은 오늘처럼 부분만 가리는 부분 일식, 태양 전체가 가려지는 객일식과 금반지 모양의 금환일식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금환일식이기 때문에 일부분 우리가 가리워지는 부분일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어린이들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입니다. 사과를 깨 먹는 것처럼 보여요. 맨눈으로 태양을 보면 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태양 필터가 부착된 특수안경과 망원경으로 일식을 즐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10년 후에도 또 보고 싶어요. 우주만큼 재밌어요. 천문연구소는 다음 부분 일식이 10년 뒤인 2030년 6월 1일쯤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개발 지역인 한남 3구역. 오늘 이곳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강남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조합원 2,600여 명이 모였고 구청 측은 참석자 모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입장합니다. 70대 노인부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6개월 이상 기다려서 이번에 다시 2차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꼭 조합원들 연념하는 기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총회장 입구에선 노란색 잠바를 입은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핍니다. 강남구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또 미뤄지면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총회를 강행했습니다. 여기 오는 불특정 다수의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이렇게. 총회에는 조합원의 과반이 넘는 2,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고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강남구청은 현장 체증과 건물 내 CCTV를 분석해 참석자 전원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주최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은 총 사업비 7조 원, 공사비 1조 8천억 원 규모로 역대 가장 큰 재개발 사업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지난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죠. 이번이 벌써 21번째 대책입니다. 이제는 부동산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이고 일반 시민들은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바쁩니다. 작은 아파트 마련하려고 열심히 살다가 이번 대책으로 투기꾼이 돼버렸다는 한 가장의 호소도 들립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복잡한 부동산 정책에 맞췄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자부심이 있던 문재인 정부. 그만큼 대책도 여러 번 내놨습니다.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2.20 대책, 지난주 6.17 대책까지 출범한 지 37개월 동안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대략 2달에 1개씩 나온 셈이죠. 2년 전 8.2 대책 때만 해도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같은 용어는 국토교통부가 따로 설명할 만큼 생소한 말이었지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투기 지역으로도 지정하여
이제는 수도권에서 투기가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규제도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는 15억 원이 넘는 집은 아예 대출을 막았죠.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면 규제는 더 심해집니다. 대책이 여러 번 나오다 보니 내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언제 집을 샀느냐에 따라 대출, 세금 규정에 대한 경우의 수가 여러 개입니다. 적용 경우가 다 달라요. 내가 몇 년 전에 구입하였고 그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저희가 꼭 복수의 세무사들한테 이제는 받으라 그래요. 갭 투자, 재건축, 법인 투자 등 각종 대책을 총망라한 이번 6.17 대책이 발표되자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에 사는 어느 가장의 하소연이 올라왔습니다. 20년 된 낡은 아파트에 살다가 최근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규제 지역이 되면서 대출이 줄어 입주를 장담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또 규제 지역 변경을 요구한 한 청원인은 이번 대책에서 규제 지역이 된 몇몇 곳은 정부에서 앞서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의 어려움은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면서도 무주택자, 1주택자에 대한 불편함은 이미 보완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했죠.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없는 반복된 수요 억제 정책이 실효성 없다고 지적합니다. 공급 대책이 아닌 투기 억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단기적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 대책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평범하고 빠듯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버렸다는 한 가장의 자조 섞인 목소리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첩 서식지인 섬진강에서 제첩 채취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요즘 잡히는 양이 크게 줄어 귀한 몸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성진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경남 하동 섬진강 하구입니다. 어민들이 쇠막대를 촘촘히 붙여 만든 손틀로 강바닥을 훑습니다. 10여 미터를 끌다가 들어 올리면 짙은 갈색 제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6월 달이 이제 그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좀 만나는 시기, 이때가 이제 제일 맛있죠. 그래서 이제 6월 제첩을 최고로 알아주지. 지난 5월부터 섬진강 제첩 채비가 시작됐습니다. 1급수 섬진강에서 자란 제첩은 껍데기 색이 선명하고 육질이 연한 데다 맛은 담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섬진강 하구에서 어민들이 채취하는 제첩의 양은 1년에 730여 톤. 10여 년 전만 해도 제첩을 연간 1000톤 넘게 수확했지만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줄고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서 제첩 생산량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동군은 하류에서 제첩을 채취해 상류 쪽에 이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제첩 인공 증식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인공 종폐를 생산하기 위해서 꾸준히 예산 투입도 하고 지금 노력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제첩은 가공 공장과 식당들이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섬진강의 명물 제첩잡이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워싱턴 정가를 뒤흔든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대해 법원이 일단 출판을 하라며 볼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볼턴이 국가기밀 누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의 숨은 비화를 폭로한 볼턴의 회고록 제목은 그것이 일어난 방입니다. I don't think he's fit for office. I don't think he has the competence to carry out the job. 출간을 일주일 앞두고 법무부가 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예정대로 23일 세상에 나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램버스 판사는 법무부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회고록이 전 세계에 퍼졌고 핵심 내용들은 보도돼 지금 금지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So the solution isn't to try to put the genie back in the bottle or the horse back in the barn. He said basically,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that fact. 다만 볼턴이 비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했을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출판 수익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폭탄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 my opinion, based on the ruling, he's going to be giving back. I think the judge was very smart and very indignant at what Bolton did. 볼턴은 선인세로 우리 돈 24억 원을 챙겼고 출판사는 이미 20만 부를 찍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의를 밝힌 뒤 일주일 넘게 전국 사찰을 돌며 자맹하던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 국회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걸 명분으로 이번 주 중 원 구성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몫으로 요구하던 법사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간 만큼 나머지 11개 상임위도 모두 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설득했습니다. 또 일부 초선 의원들도 절에 찾아가 오찬을 함께 했는데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18석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의정활동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이 3차 추경안 처리를 명분으로 이번 주 남은 11개 상임위원장 전부 혹은 예결위원장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는 이달 안에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6월 통과가 무산되어선 안 된다면서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자며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여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비상한 방법이 협치이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입니다. 눈치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군요. 요즘에 여권에서 이제 사퇴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눈치 본다는 게 무슨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퇴 압박의 포문을 연 건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죠. 이 나라면 물러나겠다면서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사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맡았던 우희종 교수도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을 넘은 건 이 윤석열 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였다. 눈치가 없는 건지 불필요한 자존심인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윤 총장을 윤석열 씨 이렇게 호칭을 해서 눈길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왜 눈치 없이 사퇴 안 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서른 최고위원도 계속 강조한 게 나라면입니다. 즉 나였으면 물러날 텐데 넌 왜 안 물러나냐는 식의 일종의 이 눈치 주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을 해놓은 거는 사실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해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선거에서 여당이 이제 압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당의 여론의 눈치를 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 1988년 12월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이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검사 신분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건 이 당초 여권이 윤 총장을 임명할 땐 이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들어보시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돈이나 권력에 굴할 사람은 아니다. 총장으로 책임자로 생각합니다. 누구는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 약속 하실 수 있는 거죠?
서른 최고위원도 방금 전에 보셨지만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오히려 그때는 했었는데 이게 임명 당시였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임명한 윤 총장에게 정부 여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이 원희룡 제주지사도 대통령의 과거 말이 빈말이었음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진중권 전 교수도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한 우희정 교수를 향해서 맹구 같은 소리라고 일격을 가했습니다. 맹구 같은 소리요? 네. 예. 자, 근데 윤 총장도 7월 인사를 앞두고 이제 고심이 많다고 해요. 이제 이미 이제 두 번의 인사를 통해서 본인의 수족들이 다 잘려 나간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다음번 인사에서도 이제 남은 윤석열계 인사 이게 다 정리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심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대검 측은 그 거취에 대한 이 언급은 정치권에서 오가는 말일 뿐이라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 네. 예,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눈치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의 느낌표는 형 사표 내면 안 됩니다로 하겠습니다. 이 현재 법사위원이죠. 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징계 소식 이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굴하지 말고 검찰을 지켜달라고도 했는데요. 이 총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해 놓은 이유, 이렇게 호떡 뒤집듯 바뀌는 정치권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제 윤 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불온 전단지 70년 전쟁으로 하겠습니다. 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단지 얘기군요. 지금 예. 북한이 이제 우리 쪽에서 전단지가 날아갔다고 해서 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런 예고를 한 상황이라도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70년이라도 됐습니까, 역사가? 네,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이 한반도에 28억 장의 전단지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28억 장이요? 네, 이게 예. 심리전의 일환이었는데 유엔군이 뿌린 게 25억 장, 또 북한 측이 뿌린 게 3억 장으로 유엔 쪽에서 뿌린 게 훨씬 많았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대방의 귀순을 유도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이 생명을 보장해 준다면서 유엔 사령관 서명이 담긴 통행증 형태로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이 전단지 수거 운동을 했던 것도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른바 간첩송이라는 거를 같이 부르기도 했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른 아침 산속에서 양복 입고 내려오는 자, 술집에서 취한 김에 동무동무하는 자. 예, 앵커께서는 저 노래 기억하십니까? 저 노래요. 글쎄요. 기억이 잘... 네. 예. 네, 체제 경쟁이 끝난 1980년대 이후엔 전단지의 내용도 조금 바뀝니다. 지금 보시는 건 우리가 북한에 보내던 건데 선정적인 옷을 입은 여성 모델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종의 이 미인계를 정부가 공공연하게 쓴 건데요. 탈북을 유도하기 위해 뛰면 5분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도 있습니다. 예. 5분 내에 오려면 엄청 빨리 뛰어야겠네요. 예, 그 북한도 여성 모델이 담긴 전단을 날리는데 이 흥미로운 건 남한 연예인 사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북한에서 날아온 전단지를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주면은 학용품을 줬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네. 당시에 무슨 규정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네, 그 경찰청에 북한 불온 선전물 수거 처리 규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국민학생 등 연소 신고자에겐 연필, 노트 등 이 상품을 수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들한테는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예, 그냥 친절 공손하게 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손하게? 예. 그러던 게 이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2007년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북 전단 발송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탈북자 등 민간 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경우에는 과거처럼 월북을 유도하는 내용보다는 이 남한의 정치 상황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줍니다. 예, 이번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불온 전단지 70년 전쟁의 느낌표는 종이장 속 진실의 무게로 하겠습니다. 이 북한이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 똑같이 당해보라면서 대남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했죠. 이 전단지가 위력을 갖는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감 때문인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 북한이 보낸 전단지에 마음이 동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음이 동할 분이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全豪여자 오픈에서 유소연 선수가 치열한 접전 끝에 한타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5번째 내셔널 타이틀도 챙겼습니다. 우승 상금은 전액 기부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파5 6번 홀에서 첫 버디를 기록한 유소연. 세타 뒤진 김효주는 5번 홀과 6번 홀에서 연속 버디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추격에 나섭니다. 유소연의 9번 홀 보기로 한타차까지 좁혀진 두 선수의 점수. 후반 홀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단 한 개의 보기도 없이 파 행진이 펼쳐진 가운데 파3 17번 홀에선 티샷마저 거의 같은 위치에 떨어집니다. 마지막 18번 홀에서도 우승의 행방은 쉽게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김효주의 두 번째 샷이 벙커에 빠지며 우승과 멀어지는 듯 했는데 유소연의 두 번째 샷 역시 벙커에 빠진 겁니다. 보기를 기록하면 연장전에 접어들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유소연의 벙커샷이 홀에 더 가까이 붙으며 파로 마무리. 치열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5년 만에 국내 우승으로 KLPGA 투어 통산 10승을 달성한 유소연. 후배들의 꽃잎 세례를 맞으며 메이저 퀸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통산 5번째 내셔널 타이틀도 수확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내셔널 타이틀에서 그래도 우승을 4번 했으면 꽤 많이 한 건데 우리나라 내셔널 타이틀이 없어서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았거든요. 유소연은 우승 상금 2억 5천만 원을 전액 기부하는 통큰 결정도 내렸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1973년) 당시 이병철 삼성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하는 옥포 대우조선 기공식에 행사 이틀 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속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긴 했지만 실은 당시 청와대가 삼성을 차별한다는 불만 때문이었다고 하죠. 창업주 이병철은 삼성을 명품 기업으로 만드는 데 주춧돌을 놓은 기업가였지만 서슬퍼런 정부에 할 말은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삼성을 1등 기업으로 만든 이건희 회장도 정치만 사류라면서 권력과 각을 세운 적이 있었죠.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우리나라 전체가 정신을 안 차리면 4, 5년, 5년 뒤에는 큰 곤란이 이해도 안 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용의 삼성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기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탈법 승계 의혹까지 엮여 4년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50여 차례의 압수수색에 이재용 부회장은 3차례나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권력이 엎드리는 3세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 기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인하시나요? 지난 5월 재구속 위기에 처했을 때는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는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무노조 경영 포기를 선언한 전후 삼성 계열사 6곳에 노조가 생겼고 삼성전자 3노조는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하겠지만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잦은 파업으로 논란이 됐던 그래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민노총이 득세하면 삼성의 경쟁력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포스코나 KT처럼 정권의 입김에 취약한 공룡기업이 될 거란 이야기도 있지요. 그래서 재계에선 이병철, 이건희가 왕왕 보여줬던 강단이 아쉽다는 말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이병철과 이건희의 삼성, 그리고 이재용의 삼성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운 엄청난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최고 더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이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다른 지역도 30도 이상으로 올라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강릉과 대구가 33도, 대전과 청주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이제 한여름 더위에 에어컨을 틀 날이 많아질 텐데 에어컨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예방 수칙을 잘 지키셔야겠는데요. 환기를 자주 하고 바람의 세기는 낮춰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쉬어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겠고요. 이때부터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